저는 아들의 두 번째 결혼식에서 7살 손자 지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제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테이블 아래는 안 보셨죠? 그렇죠? 저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촛불로 환하게 빛나는 예식장 한가운데 제 손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작고 어린 아이, 지호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와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아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지호는 티 없이 새하얀 식탁보 위에서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이리저리 밀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투명한 눈은 주변 어른들의 소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자신만의 세계에 푹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셔츠깃에 달린 작은 나비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녀의 다정한 미소 하나하나를 아직도 기억하는 지호의 엄마 수진에 대한 추억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라이브 가수의 노랫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예식장은 감탄이 나올 만큼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고 모든 테이블에는 순백의 장미 장식이 놓여 있었으며 촛불은 반짝이는 은식기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찾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테이블을 오가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수를 따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환한 미소는 제가 알기로 아직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공허함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새 아내 아라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수놓인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고 한 점의 그늘도 없이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환했습니다. 그녀를 보자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 낯선 감각이 느껴졌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종업원들은 테이블 사이를 민첩하게 오가며 와인을 더 따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냅킨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 앉은 한 노부부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가 참 빨리 크네요. 벌써 몇 살이죠, 김 여사님? 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막 7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러고는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 지호에게 주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반짝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는 마치 그 장난감만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인 것처럼 자동차를 계속 밀었습니다. 갑자기 지호가 멈췄습니다. 작은 손이 자동차를 미는 것을 멈추었고 동그란 눈이 평소와 다른 진지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몸을 숙이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말해보렴. 지호는 몸을 떨며 입술을 꽉 다물더니 제가 귀를 가까이 대야 겨우 들릴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테이블 아래는 안 보셨죠? 그렇죠?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끔찍한 불안감이 속에서 자라나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겨우 7살 난 아이의 공포에 질린 그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아가. 할머니가 한번 볼게. 저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얀 식탁보 끝을 들어 올려 나무 의자, 다리와 지호의 흔들리는 작은 신발이 보이는 테이블 아래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4번 접힌 작은 쪽지 하나가 지호의 의자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어둠 속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호는 피난처를 찾는 듯 제 팔에 몸을 바싹 기댔습니다. 아이의 가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 하나하나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건배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 세상은 오직 저와 지호,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이 저주받은 쪽지만 남을 때까지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테이블 위 희미한 촛불만으로도 휘갈겨 쓴 글씨를 읽기에는 충분했습니다. 8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 추가. 몇 단어에 불과했지만 심장을 정통으로 때리는 주먹 같았습니다.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호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새우 한 조각만으로도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썼을까요? 누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의 말입니다. 저는 제 손 안에서 떨고 있는 지호의 작은 손가락을 느끼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근처에 있던 노부부는 대화를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호를 놓치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은 계속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옛 시절의 기억들이 저를 덮쳐와 빛나는 예식장에서 우리 가족이 온전했던 시절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언젠가 저는 아들의 가정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갑작스러운 바람처럼 그 행복의 불꽃을 꺼뜨렸고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첫째 며느리였던 수진이를 기억합니다. 마치 새벽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항상 저를 친딸의 품에 안긴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저를 걱정시키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민준이와 수진이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바람 많던 오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지호의 웃음소리가 뒤뜰에서 울려 퍼졌고 아이는 알록달록한 고무공을 쫓아다녔습니다. 수진이는 보통 현관에서 갔다 온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아들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끓인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요? 그녀는 종종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제 앞에 뜨거운 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그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지호는 낡은 장난감 자동차를 붙잡고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호가 몹시 아팠던 그날 밤입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 같았고 눈은 거의 뜨지 못했으며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교대로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걱정 마라, 얘야.
아이는 강하단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첫 햇살이 비치자 지호는 마침내 열이 내렸고 엄마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항상 그녀와 지호를 위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요. 저는 그 작은 가족이 끝나지 않는 노래처럼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오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어떻게 끝까지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손이 너무 떨려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는 것만 압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통제력을 잃은 트럭이 그녀의 차와 충돌하면서 수진이는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마비된 채 서서 세상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의 장례식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치러졌습니다. 빗방울은 마치 하늘도 그녀를 위해 우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겨우 4살이었던 지호는 제 품에 안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한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는 아주 예쁜 곳에 있단다, 아가야.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강해지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 일부가 수진이와 함께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비극 이후 민준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주 일찍 집을 나섰고 지호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 끝없는 일로 마음속에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호, 제 불쌍한 아이가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종종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마치 엄마를 돌려줄 기적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고 매일 밤 침대 옆에 앉아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야기해주세요. 아이는 종종 부탁했고 저는 목이 메인 채로 수진이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던 이야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과일을 작게 잘라주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지호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수진이의 모습을 살아있게 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제 딸로 들인 지혜도 그 시절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재주 있는 손을 가진 그녀는 종종 집에 와서 색칠 공부책이나 직접 구운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지호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글을 가르쳐주거나 서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돕기 위해 몇 시간이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봐, 지호야, 네가 그린 집이 내 것보다 더 예쁘다. 그녀는 종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지혜가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는 민준이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매의 이상에 무언가를 담은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 주제를 건드리면 우리 가족에게 남은 연약한 안정이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민준이의 집은
점차 웃음소리가 사라져갔지만 지혜와 지호 덕분에 가족의 불꽃은 비록 희미하게 남아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민준이와 저 모두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서 수진이의 모습을 보았고 제 가슴은 다시 아파왔습니다. 그날 오후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작은 거실에 앉아 마당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아라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와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토록 큰 고통 끝에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눈으로 그 아가씨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저를 떨게 하는 차가운 바람처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지호가 그토록 좋아하는 만두를 빚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에 이상한 빛을 띠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젊은 시절 감출 수 없는 열정으로 수진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문틀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사람?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가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걱정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이후에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지호와 저에게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얼굴을 감싸는 웨이브로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에 부드러운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인정하건대 누구에게나 환심을 사기 위해 연습한 것처럼 매력적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대추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아라가 아주 작은 지호를 안고 있는 수진이의 사진이 걸린 벽에 가족 사진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그 사진에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렀고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제가 최대한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들, 잡채, 갈비찜, 그리고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라 옆에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복은 모든 몸짓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아라는 제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요. 정말 유능하죠. 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섬세하지만 계산된 움직임으로 제게 잡채를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한테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녀가 친근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웃음 방식에 무언가 아주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손자 지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아이가 그날 밤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음식만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라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안전한 구석에 숨으려는 듯이요.
아라는 몸을 숙여 가방에서 초콜릿바를 꺼내 지호 앞에 놓았습니다.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정말 맛있단다, 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환심을 사려는 듯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가만히 앉아 작은 손으로 식기를 꽉 쥔 채 초콜릿을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에서 공포의 빛을 보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들을 꾸짖으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호야, 왜 그래? 알아? 이모가 과자 주잖아. 제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마 좀 피곤한가 보구나. 그냥 둬, 아들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라에게 와인을 더 따라주며 분위기를 풀려는 듯 했습니다. 제 딸 지혜도 저녁 식사에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지만 아라가 식탁 밑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시선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혜는 항상 매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고 민준이를 오빠처럼 아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이 더 깊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아라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을 때 지혜의 손은 컵 위에서 멈췄고 손가락이 약간 힘주어 쥐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슬프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라는 제가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녀가 넘치는 열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즐거운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청소하는 모습을요. 인정하건대 그녀는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해냈습니다. 접시는 정돈되었고 싱크대는 반짝였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참 세심한 것 같구나. 하지만 그 후 거실로 나갔을 때 저는 지호가 앉아 색연필을 꽉 쥔 채 색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라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아 칭찬했습니다. 지호야, 그림 정말 예쁘게 그린다. 이게 뭐야? 어디 보자. 하지만 지호는 즉시 연필을 놓고 그녀가 위협이라도 되는 양불신의 찬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라는 저를 곁눈질하고는 어색한 순간을 무마하려는 듯 재빨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참 수줍음이 많은 아이네요. 그녀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에서 이상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아무 이상한 점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와인을 더 따르고 직장에서의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며 아라가 농담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느라 바빴습니다. 그 만남은 아들을 완전히 만족시킨 채 끝났고 그는 문 앞에서 아라를 배웅하며 세상에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라는 점차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한국의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저는 목도리를 뜨고 있었는데 아라가 활짝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호를 공원에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녀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나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무표정한 얼굴의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럼 분명 좋아할 거야. 저는 속으로 작은 의심이 들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출근했고 저는 지호에게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는 지호의 손을 잡고 문으로 데려갔고 저는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더 사달라고 했어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를 보니 셔츠가 더러워져 있었고 제가 그날 아침 직접 다렸던 파란색 옷감에 마른 흙자국이 몇 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든 채 산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재미있었니, 얘야? 제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시선을 피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고 싶었지만 아라가 언제나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는 의심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민준이가 출근해 있을 때 아라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가 거실에서 지호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갑자기 거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지호야. 어지르지 말고 다 컸으면서 아직도 아기처럼 구니. 저는 썰고 있던 양파 위에서 손을 멈췄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자 아라는 즉시 톤을 바꾸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콤하게 굴었습니다. 우리 지호 정말 똑똑하네.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구나. 그녀가 아이가 놀고 있던 나무 블록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입술을 꽉 다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재주가 좋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가슴에 밝힌 작은 가시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분명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처음에는 누구나 조금 서툴기 마련이지. 지호의 7번째 생일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제 딸 지혜는 아침 내내 초콜릿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케이크를 가져와 촛불을 켠 채 테이블 위에 놓자 지호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빛났습니다. 지혜 이모,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그가 그녀를 껴안으러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널 위해 만들었어, 아가야. 많이 먹어.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가족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라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구석에 서서 억지로 박수를 치며 시들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호에게 준 유일한 선물은 어깨를 무심하게 한번 두드려 준 것과 생일 축하한다, 꼬마야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호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약간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고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민준이가 아라와 지호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라가 짜증 섞인 톤으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호가 계산대에서 사탕 한 봉지를 다 쏟아서 제가 돈을 내야 했어요. 정말 칠칠치 못한 아이라니까요.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아들을 꾸짖으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호야, 이제 다 컸잖아. 좀 더 조심해야지. 저는 지호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고 그 시선이 도움을 청하듯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라, 얘야. 그냥 사탕 몇 개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왜 아라가 아이에게 그토록 쉽게 화를 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수진이처럼 좀 더 다정할 수 없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지호를 학교에 데리러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놨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지호가 말을 덜하고 너무 내성적인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얼어붙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분명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거예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집으로 오는 길에 지호가 제 옷을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알아, 아줌마랑 집에 가기 싫어요. 저는 멈춰서서 아이의 투명한 눈을 들여다보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얘야? 알아, 아줌마는 널 좋아해. 제가 말했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그 아줌마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속으로는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지혜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지만 한숨을 참는 듯 어깨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흩어진 조각들, 그 모든 작은 신호들, 저는 그것들을 보았지만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의 황금빛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예식장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제 아들의 행복한 날을 축하하려는 듯이요. 저는 8번 테이블에 제 손자 지호와 딸 지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부릉부릉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빨간색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플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지혜는 반대편에 앉아 아침 햇살처럼 달콤한 미소로 지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 아가 빵 좀 더 먹어. 그녀가 작은 조각을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마음속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혜와 지호의 존재는 항상 제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씨였습니다. 우아한 남색 정장을 입은 제 아들 민준이는 테이블 사이를 걸으며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고 그 환한 미소는 수진이의 죽음 이후에 어두운 세월을 지워버리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보석으로 수놓인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아라가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선사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잔을 놓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아라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에 작은 가시가 밝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조심스럽게 쓴 가면처럼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감미로운 가수의 노랫소리가 하객들의 활기찬 대화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종업원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에피타이저, 바삭한 김부각, 향긋한 전복죽, 그리고 우아하게 장식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호가 김부각 하나만 짚고는 해산물 접시를 조심스럽게 밀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싫어, 얘야?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숨기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가까운 친척 한 분이 즐겁게 끼어들었습니다. 지호가 참 얌전하네요, 김 여사님. 저것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큰 총각이죠. 아주 똑똑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호가 그렇게 이상하게 음식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아라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잠깐 굳어지는 듯 하더니 다른 하객과 건배하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호는 계속해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세게 밀어서 장난감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된 채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지호가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로 4번 접힌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즉시 제 손에 매달리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가요. 제발, 지금 가요. 제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지호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떨면서 제 피를 차갑게 씻게 한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는 안 보셨죠? 그렇죠? 그 말은 저를 마비시키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하얀 식탁볼을 들어 올렸고 테이블 아래 어두운 공간을 훑어보았습니다. 쪽지는 지호의 의자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위협으로 가득 찬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고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지호와 저, 그리고 이 저주받은 쪽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촛불만으로도 휘갈겨 쓴 글씨를 읽기에는 충분했습니다. 8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 추가. 몇 단어에 불과했지만 온몸을 관통하는 전기 충격 같았습니다. 배, 피. 저는 무의식적으로 쪽지를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음악, 웃음소리.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라는 마치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예식장 한 구석에서 하객과 건배하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직장 동료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그 환한 미소는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예식장의 모든 것은 제가 방금 발견한 끔찍한 진실을 가리는 가짜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피부를 태우는 듯한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손자 지호가 사악한 계획의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결혼식 날의 말입니다. 저는 지호 옆에 앉아있던 딸 지혜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 좀 부탁한다.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보호막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녀가 낮지만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이 납처럼 무거웠지만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행동하라고 재촉하는 대로 복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바 근처에서 종업원 무리가 잡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고통스러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테이블에 여러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던 젊은이 준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친절한 얼굴과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똑바로 다가가 얼굴에 쪽지를 들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쪽지 누가 줬는지 알아요? 준호는 쪽지를 보고 즉시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태평한 미소는 공포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맙소사, 이거 제 쪽지예요. 그가 그것을 빼앗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렸습니다. 한 아가씨가 줬는데 제가 쟁반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의 말은 혼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누가 줬어요? 저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완전히 평정을 잃고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워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름은 몰라요, 여사님. 그냥 주방장님께 전해달라고만 했어요. 쪽지에는 누가 보냈는지 적혀있지 않았어요. 분노가 불타오르는 불길처럼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새우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한 조각만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준호는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백해졌고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쪽지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역시 이 악몽에 갇힌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부를 태우는 듯한 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예식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메인 요리가 준비될 것이라고 즐겁게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잔인한 알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망설인다면 지호를 기다리는 치명적인 덫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몸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악한 계획의 명백한 증거인 쪽지를 손에 쥔 채 예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촛불 빛으로 가득했고 가수의 노래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섞여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은 조용히 메인 요리를 내놓았고 갈비찜과 잡채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지혜 옆에 웅크리고 있는 지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투명한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폭풍 속에서 제가 유일한 피난처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았고 제 손바닥 안에서 떨리는 아이의 손가락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음악과 대화 소리를 넘어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가 지호와 함께 서 있고 지혜가 결연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 8번 테이블에 고정되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고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으며 오직 제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위에 휘갈겨 쓴 글씨는 부인할 수 없는 고발이었습니다. 8번 테이블 아이 음식에 새우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이 쪽지를 누가 썼죠?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명확하고 날카롭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조용한 호수에 작은 파문이 일듯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호기심과 혼란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호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지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테이블에서 달려왔고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제 표정을 보고 이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가 완전히 어리둥절한 채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네가 직접 읽어보렴. 저는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쪽지를 집었습니다. 그의 눈이 글씨를 훑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당황하며 저와 지호를 번갈아 보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듯 물었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라가 다가와 완벽하게 연기된 놀라움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질 나쁜 장난인가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공포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오그라드는 심장을 안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손자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미수예요. 제 말은 천둥처럼 떨어져 예식장을 묘비 같은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벌렸고 다른 이들은 저와 아라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면으로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쪽지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아이가 찾았다는 이야기를 믿으실 건가요? 그녀가 저를 편집증적인 늙은이로 보이게 하려는 듯 조롱하는 톤으로 말했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의심스러운 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몰라. 결혼식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라의 뻔뻔함에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호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갑자기 지혜가 지호를 꽉 껴안고 일어섰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아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만해요, 아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억눌린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지혜는 다가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뺨을 때렸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과 거짓을 깨뜨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라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뺨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민준이에게로 몸을 돌려 흐느꼈습니다. 봤죠? 질투에 미쳐서 나를 공격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지혜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사악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 결혼식에서 무고한 아이를 해치려 했잖아요. 그녀의 말은 예식장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의심의 시선이 아라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얼어붙고 가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와 지혜 그리고 아라 사이를 오갔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것처럼요. 지혜야, 진정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가 이미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저와 아라 그리고 지혜의 품에서 떨고 있는 제 작은 손자 지호에게로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는 파도처럼 커져갔습니다. 아라는 가짜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가 말할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중상모략이에요. 분명 누군가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그 쪽지를 놓았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완벽한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녀의 시선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모든 인내심을 삼켜버리는 불길처럼 폭발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떨게 할 만큼 세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저는 가수의 노래까지 잠재울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 이리 와보세요. 젊은 종업원 준호가 두려움에 창백해진 얼굴로 구석에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진실과 다가오는 폭풍 사이에 갇힌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해줘요. 이게 당신이 받은 쪽지 맞아요? 준호는 반복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여사님, 맞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아가씨가 줬는데 제가 쟁반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가 끓는 것 같았지만 예식장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라는 거의 절망적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약하지만 고통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의 동생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쪽지를 준 건 제 언니가 아니었어요. 아라 언니가 저한테 줬어요. 젊은 아가씨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종업원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했어요. 맹세 후 저는 안에 뭐가 쓰여 있는지 몰랐어요. 경악의 수군거림이 예식장을 휩쓸었습니다. 맙소사,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유나를 보았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역시 이 악몽에 갇힌 것처럼요. 아라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동생에게 획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유나야. 감히 내 언니를 해치려고 거짓말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진실을 감추려 애쓰는 듯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서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언니. 나는 그냥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아라의 거짓을 꿰뚫는 단검과 같았고 예식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나이든 친척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이럴 수가 있나. 혼란 속에서 지혜가 앞으로 나서 지호를 꽉 껴안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부인하신다면 예식장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죠. 모든 게 금방 밝혀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고 공포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라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졌고 시선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제게 가장 명확한 자백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호의 어깨에 떨리는 손을 얹은 채 방금 아내라고 부른 여자를 공포에 질려 쳐다보며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는 희망에 매달리려는 듯 갈라졌지만 쪽지에서 지호에게로 옮겨가는 그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심장이 제 심장처럼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획을 발견했을 때 부서졌던 것처럼요. 한 삼촌이 일어나 역겨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잔칫날에 이런 악행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떨렸습니다. 지혜가 CCTV에 대해 도전한 후 치명적인 침묵이 예식장을 지배했습니다. 한때 제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했던 여자 아라는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로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변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굳은 얼굴과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라, 사실대로 말해. 사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실수이기를 바라는 한 가닥 희망을 애원하는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라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비뚤어진 미소를 억지로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내 말 안 믿어? 그녀가 민준이의 마지막 한 방울의 신뢰에 매달리려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저 여자들 계획이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폭풍 앞에서 꺼져가는 바람처럼 약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분노와 고통으로 억눌린 심장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위험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딸 지혜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최대한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가 이 여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녀의 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는 그냥 질투심 많은 침입자일 뿐이야. 하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지호를 위한 방패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나더러 질투심이 많다고? 이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해봐. 지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지호는 이 악몽에 휩쓸릴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친척인 박 사장님이 분노에 차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망신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지를 표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커지며 아라를 모두의 경멸 어린 시선 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민준이는 진실과 사랑 사이에서 갇힌 채 고통과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우리 결혼식에서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그의 말은 아라의 심장에 직접 꽂히는 비수와 같았고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는 알았습니다.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발각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 손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는 이 가족의 발을 들일 자격이 결코 없을 것이다. 제 말은 판결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는 불꽃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에서 패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뿐만 아니라 진실에게도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라에게 예식장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가씨, 저희를 따라오시죠. 그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는 시선으로 도움을 구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쯤 마신 술잔을 내려놓고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다른 한 명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듯 머리를 감싸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듯 그는 지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용서해다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아.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제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일어서는 것을 도우며 그의 어깨를 꽉 쥐고 엄숙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제때 멈췄어. 이 거짓된 행복은 여기서 끝나야 해. 저는 경멸의 시선 속에서 호송되는 아라를 보았고 마음속으로 그녀는 결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악몽 같은 결혼식 이후의 날들, 제 가족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답없는 질문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조용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손자 지호를 거의 잃을 뻔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결혼식 이야기는 동네 골목길에서부터 먼 친척들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라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민준이를 탓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악한 계획의 희생양이 될 뻔한 무고한 아이 지호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모든 전화는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건 이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혼식 날의 남색 정장을 입은 빛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고통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지호를 조용히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아라의 이름은 저주처럼 집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 치유하고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잿더미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떠난 후부터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지호를 돌보았습니다. 녹두전이나 부드러운 계란찜 같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주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되찾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영혼을 진정으로 치유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딸 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정성껏 학교 도시락을 준비했고 세호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신중하게 음식을 골랐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께 지호의 알레르기를 설명하는 쪽지와 함께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색연필로 그린 웃는 얼굴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지혜 이모, 그림 정말 예쁘다. 지호가 도시락을 열며 외쳤고 저는 아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순수함 일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매일 오후 지혜는 지호를 가까운 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종종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연을 날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높이 날 수 있도록 실을 잡는 법을 보여주는 모습을요. 한 번은 지호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고 지혜는 그에게 달려가 일으켜주고 옷에 먼지를 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이모가 여기 있잖아. 제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지호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이제 제 마음의 연고와 같았습니다. 저는 무한한 감사함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호에게 누나일 뿐만 아니라 수진이가 남긴 빈자리를 채워주는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지호가 고열에 시달렸을 때 저는 지혜가 그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폭풍을 뚫고 날아간 용감한 참새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민준이의 시선이 오랫동안 지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무언가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 그의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우리 가족의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준비한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던 드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호가 갑자기 투명한 눈으로 지혜를 쳐다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요. 식탁에 있던 우리 모두는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지호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들아, 눈부신 웨딩드레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진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란다. 민준이는 저를 보았고 그리고 지혜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라는 마치 사라져버린 유독한 바람처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다시 밝은 아이가 되었고 항상 빨간 장난감 자동차와 지혜가 그려준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에게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이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갑자기 지혜의 손을 잡고 거실에서 제 앞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지호를 위험에 빠뜨렸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족 곁에 있어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혜는 붉어진 뺨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술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너와 지호가 행복한 것뿐이야. 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비추는 은빛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빛은 우리 가족이 어두운 날들을 겪었지만 빛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족이 항상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과 용기로 선택되기도 한다. 그 어두운 결혼식 이후 제 가족에게는 진정으로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혜와 지호가 전날 날렸던 연이 아직 놓여있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처는 아마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강인함을 버팀목 삼아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저는 인생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상실과 마음을 부서뜨리는 배신이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항상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서로를 어둠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용기로도 만들어집니다. 거짓된 외양이 아니라 희생과 진정한 애정이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의 제스처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을 것 같은 밤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바로 선함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는 용기를 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며 저는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